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다녀오셨죠? 네, 저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해외 다녀오셨구나. 기념품 뭐 이런 거 아유 예 밖에 있군요. 대신 네, 100달러짜리 한 장씩 주시죠 저희한테. 네. 네. 두 장. 두 장이 더 좋죠. 예, 더 예, 좋고. 예. 네. 네. 제가 없는 사이에도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연합 인포맥스를 지켜주고 계셔서요. 아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걱정 없이 다녀왔습니다. 예,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지켜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우리 연구원님 계시죠? 예. 저 아직 휴가 안 갔습니다. 다음 아직 주 안 휴가 가셨습니다. 갑니다. 다음 주. 아, 네. 잘 지켜주고 계셨나요? 뭐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 뭐 되지가 그러니까요. 뜻대로 되지가 않죠. 오늘도 뭐 장 중반부터 밀린 거 보면은 특이하더라고. 다른 나라 증시들은 조금 다 괜찮았었는데 한국이 홍콩이 안 유독 좋았어, 홍콩. 예, 홍콩이랑 네, 한국 홍콩이 안 이쪽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같이 근데 사실상 홍콩이랑 한국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안 보였어.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복장이 혼자서만 너무 편하게 입고 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니, 이제 부담이 되네요. 이거. 방금 쇼미더머니 찍고 오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오셔서 분위기를 훨씬 화사하게 만들어요. 아, 저희 그래, 굉장히 다행이다. 우울한 분위기로 갈 뻔했네요. 네, 네, 다들 다 정장에 색깔이 딱 그 그래요. 무거운 블랙 앤 예, 화이트에 네. 뭐 네. 예. 무거운 너무 분위기 좋으십니다. 입고서 저도 잘못 입고 왔나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너무 왜냐면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되니까. 아, 이게 되는 분은 저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입으면 난리 납니다. 머리도 없지 난리 납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 오늘 장 총평 해주시죠. 꼭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장이어가지고요. 그래도 총평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중요한 거는 단기 박스권이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이 살짝 이탈했습니다. 오늘 아래로 네, 네, 맞습니다. 아래로 이탈했고요. 게다가 장중에 수급은 난리를 또 피우더라고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 합쳐서 한 4천억 사더니 네. 오늘은 그 반대로 나오다가 네. 장 막판은 또 바꿨어요 외국인이. 네. 네, 다시 매도했던 걸 많이 줄였고 선물 현물 다 줄여서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독박은 기관이 썼죠. 네.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어제는 또 FOMC 전인데 기대감을 기관이 막 끌어올렸습니다. 네. 막 그 레버리지 막 사더라고요. 순매수 1, 2위 사더니 오늘은 반대로 이거 판 게 그렇게 별로 없는데 네. 인버스를 또 갖다 막 삽니다. 네. 이거 뭐 버터플라이 이걸로 나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산 사람하고 여기 산 사람. 그렇겠죠. 예, 뭐 하여튼간 오늘 또 뭐 난리였던 상황들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 한 20위 안에 부합난 게 기아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20위 안에 못 드나요? 한전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그 안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20위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내려갔나요? 야, 진짜 많이 약간 빠졌구나. 쭉 보다 보니까 플러스난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한전은 그 미친가 보네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코스닥이나 종목들은 네. 또 안 죽어요. 네. 오늘 의외로 종목들 플레이 나온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대형주는 오늘 별로였더라고요. 아, 코스닥 대형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장이 대형주 보통 보면 그렇죠. 네 계좌에 대형주로 요즘 있던 거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보고 있는데 짜증 나죠. 그러면 현금을 갖다가 이걸 좀 조금 팔든가 네. 지금 천하제일 단타 대회 다 올인 중입니다. 조그만 자금이라도 그거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의 성격은 그렇다고 쉽게는 안 밀릴 것 같은데 또 종목을 보자면은 이것도 해볼 만한 것 같고. 네. 근데 대형주들 위치하고 흐름 보면은 이것도 고민되고 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네. 지금 온갖 삼라만상이 다 지금 오늘 지수 안에 종목 안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은 이거에 대한 좀 대응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구독자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네. 일반인은 네.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장을 먼저 보는 건데. 예, 그 장은 그냥 그 오늘 장이 그 연말까지 좀 전체적으로 남은 장의 색깔을 좀 정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좀 그런 분위기를 내포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솔직히 저희가 지난주만 해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게 CPI랑 그다음에 FOMC 네. 잘 넘기면은
이제 과연 산타 간다. 랠리냐 간다. 네. 아니면 사탄 랠리냐 이 둘 중 하나로 어, 결정된다라고 사탄 랠리, 슬프다. 볼 수 무서운 있는데 말이네요. 지금 네. 산타나 사탄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저점 높여가면서 그냥 우상향 약간 박스권 이런 흐름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두 개 이벤트 중에 CPI는 잘 나온 거 저희 알고 있죠. 시장에 네. 되게 친화적으로 나왔고 또 FOMC 같은 경우는 매파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저희가 한계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좀 매파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약간 좀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니까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네. 그 2승을 거둬서 2승으로 쉽게 진출한 게 아니라 1승 1무의 경우의 수 다 따져가지고 네. 힘겹게 진출한 이런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출했는데 브라질 만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났습니까? 저희 브라질 지금 브라질은 못 아직 안 만났습니다. 만났고 아직 안 만났습니다. 아직 안 네. 만났고 그래도 제가 그래서 박스권 조금 약간의 우상 방향성 없는 장세라고 보는 게 향후에 어떠한 상대가 올지 저희가 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먼저 16강에 진출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런 일이 웬만하면 잘 없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장 총평 FOMC랑 CPI 총평을 해 보면은 그냥 시장 중립적인 수준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도 살짝 조금 어려운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느낀 게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면 네. CPI와 FOMC의 영향력이 매우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죠.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 물감은 원래 선물 나스닥이 물가 나오자마자 4%빵 뜨더니 네. 쭉 빠져서 끝났고 맞아요, 또 맞아요. FOMC는 이렇게 세게 말해야 하나 해서 팍 망가지더니 또 맞아요. 다 끌어올리고. 네.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지쳤구나. FOMC F자 만들어도 다 지금 1년 내내 저희가 C자 사실상 막 이런 것 맞았으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종목 뭐 이렇게 단타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오를 때 종목을 고르는 마음하고 네. 장이 빠질 때 고르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오를 때 고를 때는 마음이 훨씬 편한데 그럼요. 그렇죠. 이럴 때 고르면 되게 괴롭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오를 때 빨리 잘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이제 FOMC CPI는 이제 잊었다 치고 예. 전 반대인데요. 반대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오를 때는 그냥 대충 뭘 사도 그냥 다 같이 오르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옆에 있는 부장님은 아유 내 계좌 이제 30% 수익 났네 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때 포모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내가 같이 수익은 난 것 같은데 옆에서는 막 수익 잔치해서 내가 오늘 저녁 쏠게 다 남아 이러고 있는데 네. 내 계좌는 그러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짜증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 더 어렵던데요. 오히려 네. 근데 저는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그러니까 장이 불안하면 네. 내가 종목을 잘 골라도 예를 들어 제 주변을 보면은 네. 잘 골라도 빨리 자르고요. 네. 무서우니까 빠질까 봐. 그렇죠. 네. 그리고 빠질 때는 제가 장이 빠질 때 사니까 자꾸 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물을 타고 이런데 네. 오를 때는 느낌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가져가는 맛이 있고 네. 오르는데 나만 빠지면 뭔가 잘못됐구나. 소외당하는 자르기도 느낌. 쉽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차라리 이제 보통 종목을 고를 때 저희가 바텀업, 네. 뭐 그리고 탑다운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도 있죠. 왜? 세 번째 차트. 그건 이제 나중에 너만 사봐 그럼 차트부터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오 이거 이야 자리 좀 기술적 분석도 명백히 분석에 영향이 들어가죠. 네네네.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미드 다운은 없나요? 이게 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미드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지금 급조한 겁니다. 네. 네. 왜냐면 섹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섹터 안에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안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그럼 그거 스타디해 놓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비교하시면 또 네. 괜찮아요. 왜냐면 만약에 웹툰이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DNC 미디어가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라고 하는데 좀 덜 간 종목이 있다. 근데 이유가 있다 보면은 이것도 강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한번 돌리거든요. 이런 섹터 안에서 변화들도 찾는 것도 요런 어차피 지금 섹터 몇 개 안 됩니다. 네. 지금 6-7개 매일 안에서 바뀌던데요. 근데 매일 제가 보니까 그 안에서 안 움직여요. 보여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네. 했다가 또 세분화된 섹터까지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좀 아날로그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쓰세요. 네. 그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어차피 관심 종목하고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그 섹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찾아다가 거기서 요 중에서 뭐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저희 전업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가 보기엔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의 특징은 칼같거든요. 손절도 예약으로 걸어놓습니다. 그렇죠. 네, 예약으로 놓고 그렇지. 이것도 목표 딱 걸어놓고 네.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일할 때 하다가 만약에 오늘 내 계좌가 하나도 없어졌다. 매매 잘한 거예요. 어쨌든 뭐가 다 결정 난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엔 내가 보통 내가 잘 못 보게 되면 목표한 것보다 좀 작게 걸어놓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장소 쪽에서는 아예 그럼 만약에 그 정도까지 왔는데 저희가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정정할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실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하시는 분은 많더라고요. 연구원님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전문가의 트레이딩입니다, 좀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렇게라도 지금 주식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쉴까요? 이건 초전문가는 이렇게 그쵸. 하셔도 되고 정말 지금은 저희 이제 거의 보시는- 단타장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동의하세요? 예, 단타장? 동의하는데 네. 그래도 주식을 저는 뭐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저점은 높여가는 흐름이니까 대신에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일반인분들 웬만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장을 수시로 체크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한계점을 고려해 보면은 저희가 그 흔히 뭐 약간 여의도식 전문용어로 말하는 BM에 붙여놓는다. 그래서 대형주 한 20개 정도의 그 포진을 해놓고서 네. 대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제가 그 상승 약간의 그 주가를 올려주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11월 달 증시 셌었죠. 11월 달.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관 세미나 돌아다니 보면은 11월 달이 기관 분들에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그렇다고 하죠. 장은 좋은데 나는 못 쫓아가서 네, 왜냐하면은 네. 다 비워놨던 화장품주 그다음에 여행 관리 리오프닝주들 다 비워놨었는데 그것만 계속 쭉쭉 올라가고 그동안 채워놨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조정을 받고 네. 이러니까 장은 올라도 그 지금 체감상으로는 그냥 코스피를 못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게 11월 달 장이었고 12월 달에도 한동안은 좀 그런 색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색깔이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재료는 좀 단기적으로 소멸이 됐고 이제 다시 좀 10월, 11월에 못 갔던 종목들 그 업종들 섹터들 2차 전지나 반도체 여기로도 이제 다시 좀 온기가 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 업종들의 온기가 돈다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에 붙여놓을 때 좀 네. 적절한 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2차 생각하고 전지 있어서 말씀하신 제가 오늘 네. 매매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일주일치를 보다 보니 너무 신기한 게 외국인이 LG 엔솔을 팔고 네. SDI하고 LG화학을 샀더라고요. 네. 이거를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상대적 조금이라도 밸류에이션 싼 애들을 사보겠다라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시더라도 예를 들어 LG 엔솔 대신에 이거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LG엔솔은 되게 좋은 기업이죠. 좋은 아, 기업인데 기업이죠. 예,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주식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인들처럼 SDI랑 그쵸. 그 LG화학이 차라리 2차 전지 하더라도 이게 더 낫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한 달 뒤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희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1월 말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우리 사주 그렇죠. 풀리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뭐 시가총액 작은 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총 2위 있는 기업이 우리 사주가 풀리는데 거기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들 이건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있어요. 25만 원에 상장했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래도 수익 거의 구간에 두 배네요, 두 배. 두 있고 배. 두 배이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안 좋은 전례들이 있잖아요. 뭐 그 카카오 쪽이나 네. 뭐 게임주들 쪽에서 다들 우리 사주 쪽에 손실을 본 그러한 전례들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 아마도 우리 사주의 상당 부분 물량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겪었던 거랑 약간 비슷하게 한 1월 중순부터 LG 엔솔발 수급 충격들 이런 지수 왜곡 현상 이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LG에서 미리 비워놓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대신 2차 전지는 좋게 보니까 그쵸. SDI 2차 사는 거 전지 이렇게 보는 네, 건가요? 대안으로 보통은 예, 그 SDI. 섹터의 그 제일 최고 대장이 네. 꺾이면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잠깐은 좋았지만 네. 결국 같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까요? 그게 원래 일반적 주도주나 섹터 내에서 네. 로테이션 돌 때 일반적인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이 제일 큰 업종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걸 비우면 작은 거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다. 네, 뭐 그렇죠. 네. SDI도 작진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엔솔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워낙 크니까요. 근데 네. 아마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게 움직인 지가 벌써 4, 5년 됐잖아요. 네. 움직일 때 보면은 처음에 LG화학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때도 진정으로 만약에 좀 수익률이 컸다는 거는 2차 전지지만 그 대우주가 아니었습니다. 네. 결국엔 보면은 몇 년 사이에도 보통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나 네. 소재 쪽에 뜬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한 LG화학보다 훨씬 나중에 했던 네.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발견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엔 트렌드가 이렇대. 그럼 그 다음에 떴던 게 뭐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게 또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이 Q라는 쪽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내년도 아마 또 밀렸다가 앞서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수급 이슈 가지고 흔들렸다가도 네. 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그때 또 트렌디한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장비 쪽이 더 빠를 것 같고 장비요? 내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장비는 한번 강하게 치고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장비는 옛날에 반도체랑 LCD도 오래가는 종목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딱 연간 기준으로 대차게 한번 움직였다. 네. 네, 그게 다더라고요.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라는 걸 좀 보다 보니까 네. 옛날에 LCD 장비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LCD가 너무 맛이 가니까 주가는 되게 밑에 있는데 회사는 2차 전지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은 그 주장을 못 받아들여서 주가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거기서 트리거가 되는 게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간다라고 하는데 말은 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렇죠. 예.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느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일단 시청자분들? 예. 보통 보면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거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는 걸 가지고 약간 구글링만 하면 다 나와요 요즘에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PPT 만든 것도 있고. 네. 근데 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 이런 거구나. 두 번째는 수주가 들어와야죠. 수주가 좀 적어도 작년 매출액에 한 뭐 1점 몇 프로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지. 그래봐야 뭐 몇십억 이거는 의미가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5% 이상. 5% 네, 이상. 이게 한 두어 번 정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입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비 볼 때 기술력하고 네. 수주 쭉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것도 수주 치면 다 키워드 쭉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네. 그 다트에서요. 다트도 있고 뭐 네이버도 나오고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만 확인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엑셀 하신다라고 하면 금액만 쭉 긁어가지고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영상. 네, 네, 네.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올해도 약간 이제 LG화학이 네. 뭘 이제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을 끌고 나갈 때 약간 이거는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할 사람 없나 했을 때 보면은 어차피 2차 전지는 화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화학 쪽에 업력 오래된 회사들 찾아서 어차피 LG도 화학으로 크다 보니까 저 큰형님 오셨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맨 마당발로 맞이하겠죠. 이런 거 좀 해보지 않을래? 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회사들 그러면 그 중에 증설을 합니다. 설비 네.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키워드로 보셔서 네. 하게 되면 연결될 것 같거든요. 수주 설비,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하고 네. 수주하고 설비 투자. 네. 여기서 이제 실전적인 건데 보통 그러면 네. 수주 공시나 설비 증설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이 뜬단 말이에요. 보통은. 보이지 근데- 않는 손이 네, 있겠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쫓아 살 수 있느냐도 이게 고수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에코프로빈 날아간 거 보면 중간에 샀어도 아무 문제 없었긴 한데 네. 정말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보통 그럴 때 매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주식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저는 못하지만 네. 보통 주변 분들은 어떤 종목을 찍어놨어도 네. 그게 이렇게 오르면 따라 사는 걸 정말 힘들어 하긴 해요. 정말로. 다 못하시죠? 지금 네, 저는 다 이제 증권에서 저희는, 못하게 돼 네, 있어서. 아. 예. 국내 못하죠. 자랑해야지. 그건 아니고 네. 저희가 보통 그럴 때마다 보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사놓는. 예. 관심 종목에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차이가 커요. 네. 제가 그냥 한 40대 샀으면 지금 9,000원이니까 10% 빠졌겠지가 아니라 네. 계좌에 들어갔으면 뭐 100주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뭐 장중에 오늘 고가가 얼마에 저가가 어떻게 됐고 하면 이 흐름들을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주식 뭐 1, 2년 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하락 추세구나. 아니면 이때 좀 기다렸다가 사야지. 아니면 이거 뭔가 안 빠지고 누가 계속 돌리네. 그러면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뭐 수주 얘기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사야지 그때. 네. 이렇게 차라리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다가 또 꼭 보초병만 세우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말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회의 끝나고 왔더니 상한가 돼 있어요. 네. 100주밖에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까? 따라갈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그게 궁금한. 저 되게 궁금했어요. 제 해답은 아닌데 대표님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세요? 팔아야죠 뭐 100주라도 아. 그렇게 급등했는데요. 네. 네. 그냥 그게 더 낫더라고요. 피부로 와서 내가 시세를 보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네네. 2차 전지 얘기하셨고 네네. 근데 반도체가 있긴 한데 네네. 반도체 사실 지난주에 저희 이수무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갔는데 이수 센터장님은 전체적으로 약간 조심하자는 약간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사실 안 좋으니까 지금까지 너무 잘 맞추신 건데 네.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고 특별히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 업황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이제 매번 지연이 되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이제 그 많은 실망감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주식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이나 또 한국 증시 자체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더 밀릴 만한 여력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금 시점부터 1년 동안 약 1년 동안의 저점을 그냥 조심스럽게 그 예단을 예측을 해 보자면은 그냥 전저점 수준 2,1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 레벨에서 거의 10% 미만 정도 빠지는 네. 거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거의 저는 비슷한 레벨로 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질 룸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위쪽으로 더 올라갈 룸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그 10월 달부터도 계속 한국 증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그러한 일환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 반도체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는 네네. 반도체 업황이 빨리 턴하기보다는 네네네. 여전히 실적 전망은 어둡지만 그렇죠.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주식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한국 증시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 그게 되게 어렵죠. 그게 네. 진짜 한국 증시 매력 뭐 저희 매번 얘기하는 게 뭐 저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인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많이 해먹은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저는 매력이라고 보는 거는 그냥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특히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빨리 맞고 그렇죠. 내릴 네. 때 빨리 내리고 또 크게 맞고 약간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조심은 해야 돼요. 상반기 정도는 전체적으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다 증시 전체적으로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회복력은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이후로의 주가들 다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제일 먼저 빨리 맞았고 제일 강도도 제일 셌거든요.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닝이 좀 돌아서는 건가요? 어닝 돌려면 조금 있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어닝이나 뭐 그다음에 그 기업 섹터 단에서 업황들이 본격적으로 돌려면은 이거는 정말 그 연준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데이터 확인적, 데이터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이제 그 바닥론 최근에 힘을 실는 것도 뭐 그 캐펙스 줄일 만큼 줄였고 전방 수요 그 축소분 다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앞으로 1분기나 2분기 때 수요나 전 세계적으로 수요나 데이터들 더 망가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닥론도 또 지연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그 어떻게 경기 민감 산업들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자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제가 오늘 네. 주식을 좀 보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오늘 거래 대금이 정말 작았더라고요. 네, 오늘 맞아요. 정말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체 기관 말고요. 금융투자 빼고 네. 투신의 순매도가 한 800억을 제가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꽤 큰 금액의 순매도를 본 것 같아요. 투신이 워낙 작아져서. 네. 또 하나는 순매수는 전부 다 약간 중후장대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네. 매도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삼성 뭐 이런 걸 다 때렸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연말에 거래량적으로 이런 매매를 했을까라는 게
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기반 외국인도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 카카오가 버틸려고 했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보면 그렇죠. 장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리려고 하다가 오늘 툭 밀렸죠 이쪽도. 네. 아마 시장이 이쪽이 밀리면서 더 약간 저 끝까지 밀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더 흔들린 게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그렇게 엉망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쪽은 왜 주가가 저 위쪽이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앞서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거랑 약간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가게 되면 어차피 반도체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시클리컬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냥 저희가 안 좋다, 뭐 적자 크다 뭐 이런 거 나올 때가 거의 바닥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거 보면서 손 못 나갑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아 이게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쑥 들어갔다가 상황 보다 보니까 아직 그건 아닌데 그러면 네. 또 이제 좀 저춤하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바닥권일 때 실적은 계속 분기별로 안 좋게 나와도 안 깨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밸류 메리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네. 아닌가 싶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 나오다가 보면은 먼저 돌더라고요. 네. 항상.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도 석유화학 쪽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스프레드도 물론 있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을 바라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반도체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중국 리오프닝 수혜 쪽일 수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어차피 살아날 거잖아요. 그 중국 뭐 비정상됐던 게 정상으로 들어왔었을 때 나오는 그럼 이제 사람들 심리도 그렇고 잠깐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초기에 나오는 보복 소비 네.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다 저희가 경험했던 거고 그거와 함께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도 바꾸러 가지 않을까요? 여행 갈 때 노트북 무거우면 짜증납니다. 좀 가벼운 걸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헤드 네. 이런 거. 네. 여행짓은 일하지 마세요. 네. 아니, 넷플릭스라도 보려면 가서 쉴. 안 가져가셨죠? 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가져가요. 이제 늙어서 저는 안 가려고 합니다. 늙어서.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만약에 돌게 되면 반도체 쪽도 빠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요 단계죠.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저희가 보통 또 겪었던 거 그대로 해지 않습니까? 확진자 폭증. 요거 한번 나와야 그거 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무증상 감염자 데이터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증이 안 나올 거예요. 중국은 데이터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내에 가보면은 네. 베이징 시내에 가보게 되면 한산하대요. 그렇죠. 네. 근데 데이터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림으로는 몰라도. 걸려서 지금 집에 골골거리고 있거나 네. 아니면 무서워서 안 나오거나. 네. 지금 이런 면에 가야 되는 거네 결국엔. 네. 결국 그게 가야 이제 다음으로 중국 정부도 다 보고 있겠죠. 네. CCTV로. 네. 다 보고 있대요. 중국은 그 넓은 땅인데도. 그거 확인하면서 이제 동향들하고 체크한 다음에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마지막 고비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네, 중국은 또 워낙 공산당의 힘이 세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서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증시의 약간 체력들이 변할 수 있는 쪽은 일단 거기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연구원님이 리오프닝주 대충 이제 재료는 다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1차 재료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나 화학이 또 리오프닝의 수혜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여행이나 이런 리오프닝주를 따라 사는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이쪽의 리오프닝 수혜주는 어떻게 보세요? 요 뒷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더 산업과 관계된 거. 소재 산업재 쪽. 뭐 소재 산업재 뭐 이런 거. 그거는 저는 차라리 그 누군가 저에게 이제 그 총 들고 협박해서 둘 중에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어. 그 소비재 그렇죠. 쪽 중에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할때 네. 저는 산업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소재 총 들고 쪽. 협박 안 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 네. 너무 집요하시다. 여행 화장품보다는 네. 이쪽이 네. 낫다. 그렇죠. 석유화학이나. 그 여행 화장품 이쪽들도 뭐 그 지금은 기대감으로 뽑아 거기도 이제는 검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숫자가 나오기 전에 저는 거기 그 타이밍보다는 철강이나 또 화학 같은 이쪽에서 더 숫자가 좀 더 잘 빨리 나오지 않을까 내년도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표 나온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오늘 아주 안 네, 좋았어요. 많이 망가졌죠. 중국은 네. 상태 안 좋습니다. 근데 산업 생산은 살짝 늡니다. 2.2%인가 늘었죠. 네. 2%대 느는데 소비는 그냥 아직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얘기로는
어차피 절벽이니까 이거 정부가 부양하겠지. 그러면서 네. 또 소비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의외로 부동산 쪽과 함께 막 뭔가 불지피는 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산업 생산의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보게 되면 조만간 이제 요 지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거는 그나마 이 산업재 이쪽이 낫지 않나 네.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기관분들이 순매수 하시는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네요. 방향성. 저- 대표님 보시기에는. 기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아니 네.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외국인 기관 매수 동향은 되게 보신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왜냐면 네. 시침이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왜냐면 너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완전 반대로 딱 매매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렇고 네. 오늘도 그렇고 네. 네. 요즘 보면은 한쪽에서는 사는데 한쪽으로는 파는 거 무척 많습니다. 네. 서로 완전히 네. 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유윈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 쪽에서는 저희는 지켜보다가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제일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는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댓글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소비재가 안 돌면 투자 산업 생산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 재고 쌓이면서 그것도 그 사이클도 길게 못 가는 거 아니냐. 큰 그림에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소비재 돌기 전에 저는 일단 정부의 부양 기조 자체는 인프라 쪽으로도 먼저 계속 한다라는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경기 쪽, 전통적인 굴뚝 산업 경기 쪽으로 부양을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재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도 소비재 쪽 도는 당분간은? 재고 사이클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정부는 저는 소비 쪽도 돌리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냥 전통 급하고. 산업 경기 쪽으로 부양을 해서 돌리는 게 지금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뭔가 약간 이제 상단은 막혀 있는데 네, 이쪽이 조금 더 그렇죠. 무게감이 있다. 네. 이렇게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 목표치가 5% 되죠? 5.5였는데 올해 너무 못해가지고 네. 아마 네. 내년에는 무조건 5% 넘기려고 할 거예요. 올해 너무 헤매서. 그쵸. 5개년 계획으로 짤 때 보면은 평균 이하면 평균 이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저희 중국 담당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러면 내년은 뭐 잘하겠죠. 뭐 알아서. 그리고 오늘도 그냥 홍콩은 마이너스 1.5%로 그냥 쭉 끝났는데 네. 상해랑 심천은 그 중국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고 오히려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기대감. 더 정말 나빠질 리가 없겠다 네. 이런 생각. 부동산 투자가 정말 나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신 부분이 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즘 보면 또 섹터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건설기계. 오늘도 괜찮아. 오른 몇 안 되는. 네. 저걸 사보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네. 계속 박스권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턴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배경은 원래 처음부터 움직인 거는 중국 배구도 나머지에서 워낙 좋으니까 네. 실적 나온다. 이게 첫째 논리거든요. 근데 실적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지역 분포별 보니까 의외로 막 호주 이런 데서도 잘 나오고 네. 뭐 저 광산 있다고 하는 저희가 아는 데 쪽에서는 네. 다 그쪽으로 수요가 높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부진을 커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일단락 됐다고 하게 되면 꺾여야 되겠죠. 안 꺾이는 게 그렇게 관심 없었던 중국마저 이제 살면은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서 좋은데 중국 쳐졌던 게 올라온다? 실적 한 번 더 레벨업이네? 네.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섹터가 안 죽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하는 바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은 지금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보다 오히려 이런 산업재 기관 쪽에 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부터 약간 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근데 논리로 보게 되면은 네. 그게 더 맞지 않느냐. 네, 라는 논리가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게 먼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기조가 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런 거 하면 다 작은 종목 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네. 힐끔힐끔은 이런 쪽이 이렇게 흐름을 돌겠구나. 봐야 또 종목을 고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보통 보면은 이쪽이 그나마 또 나중에 이제 돌기 시작할 때 매매하기 좋은 게 싸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BR 0.2, 0.3짜리 널려 있어요 지금. 많죠. 네, 네. 중소형 쪽은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뭐 부도나 아닌 것들도 있거든. 아닌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이제 그러면 거기다 뭔가 양념이 탁탁 가해지면은 이제 막 향기로운 주식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네, 시나리오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제 네. 업종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자동차가 지금 신저가 근처인 것 같아요. 그쵸. 뭐 ILA 뭐 누가 뭘 이상한 편지를 보내서 뭐 조맨치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한국 하면 원래는 자동차랑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 원래. 네, 전차죠. 근데 너무 좀 슬픈 주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자동차는 저는 뭐 예전에 올해 내내는 되게 좋아했었거든 자동차는. 근데 네. 가을 이후부터는 자동차를 저도 개인적으로 뷰를 꺾었던 게 에너지를 조금 소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쉽지 않았나.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위로 주가 그냥 상승 에너지 포텐셜을 상당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난이 풀리면서 네. Q로 먹고 P로 먹고 이 그 논리로 이제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만한 구간에 있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나오는 시점이 거의 올해 여름 기간이었고 올해 여름에 저희가 내내 그 6월 달에 약세정이었고 9월 달에도 약세정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수 하단 막는데 소진을 한 거. 덜 빠졌었죠. 네, 그쵸. 그때. 덜 빠져. 만약에 장 좋을 때였으면 진짜 냈겠구나 시세를. 주도주로 정말 부각이 될 만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이제 지금 사후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Q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할부 같은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취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공급난으로 인해서 공급난이 해소되면서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올해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물량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나 이제 주요국들 다들 경기 뭐 침체 강도만 나와 있을 뿐이지 둔화가 되는 건 이제 거의 다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고가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게 대표적으로 자동차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동차 뭐 주가상으로는 뭐 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스토리도 조금 아쉽고 실적 같은 경우도 전망이 조금 어두워서 자동차를 굳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말씀한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2차 전지 반도체 아니면 중국 쪽 관련해서 산업재 쪽 이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원래 아, 이렇게 모를 것 대본에 같은데? 없는 질문 네. 잘 안 하는데 네네.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오늘 채팅창에 사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테슬라예요. 저희의 대화와 무관하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테슬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요? 관심이 네. 아니라 네. 짜증 화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또 네. 주식을 팔았잖아요.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펀더멘탈은 뭐 잘 모르는데 일단은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고 이제 그걸 파는 이유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파는 건 아니고 팔아서 이제 트위터 사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나마 뭐랄까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좋은 일은 아닌 거다 첫 번째.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거의 다 판 것 같긴 하다 금액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은 너무 훌륭한 전기차 회사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뭐 독일 3사나 이런 데서 전기차를 곧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 거니까 이익은 느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옛날에 100배였으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밸류에이션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합니다. 어디가 적정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예.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자동차의 문외한이고 장롱면허인데 느낌상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할인율만으로도 이 고밸류에이션 주식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사이클 자체가 지금 미국 할부금융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이 1위가 테슬라여서 테슬라 그 대주주 명단에도 거의 한국인 들어가 있지 맞죠? 한국 거래소가 뭐 있어요. 그게 네, 10위 맞아요. 안에 있어요. 그거 뭐 진짜 한국 대단하다는 대단합니다. 생각을 들죠. 대단합니다. 그럼 와서 좀 저 톰 크루즈 형님도 개봉하면 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서- 웃긴 게 중국은 많이 팔아줘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주인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이제 네. 그 반란을 한번 이렇게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 이제 업체들. 경쟁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그나마 다른 때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못 나와서 지금 좀 우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배터리도 없고 반도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했던 회사들이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도 밀려요 이제. 어떻게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기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와 전기차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2위다. 테슬라다운 2위다. 네, 맞아요, 맞아요. 유럽에서는 뭐 EV6 뭐 거의 잘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 밀려요. 네. 밀리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좀 포드가 많이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또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렇게 벌써 거의 모델 4년 5년 동안 똑같은 모델 보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 보셨나요? 저 스텔란티스 전기차 이런 거 보면은 예뻐요. 예, 이쁜데 참 타보고 싶게 만든 차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속도도 그렇고 뭐 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큼 팔겠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두 개 다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생산 얘기도 당연히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거기다 뭐 테슬라 말고 딴 거 신경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캐파가 커지면서는 같이 동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줬던 밸류는 사라질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 보면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전으로는 할 만큼 했고 네. 지금 전장 쪽으로 막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전장에서 뭐 100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있다고 하죠. 네.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100조가 있어도 출하량이 안 나오니까 못 나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 출고가 이제 8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취소를 해요 사람들이. 네. 참 못 사겠어 비싸서. 네. 비싸죠. 네. 비싸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나오려고 그랬는데 차량이 재고가 쌓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전장 쪽도 말은 100조인데 생각보다 더디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구재 쪽에 지금 끝판왕을 다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전, 자동차. 그러면 주가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봐야 될 네. 문제가 섹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의원님 테슬라 의견 좀 개인적인 거라도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담당이 아니셔서 오히려. 네, 뭐 테슬라 타세요? 아니요 테슬라 안. 테슬라 좋은 창고 같은데 네. 모르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 것 같긴 해요. 뭐 성장성도 나오고 이러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도 이제는 또 2차 약간 성징의 기회, 그렇죠. 시행착오의 기회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더 정도 났어요. 이상 좀 더 났죠. 났어요. 네. 네. 충분 뭐 신규 진입을 해볼 만한 뭐 레벨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막 그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좋은 주식인 건 저도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인 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얘기하다가 네. 지금 500억 달러가 5천억 5천억 달러가 그렇죠. 깨졌으니까 반토막 이하는 된 것 같긴 해요. 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조정 받았던 원인 중 하나도 테슬라 영향도 있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우리나라 있죠. 2차 전지 기업 중에 테슬라에 납품을 많이 하는 곳이 있나요? 있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센티먼트 상으로 그냥 전기차 그렇죠. 쪽이 직접은 막 없죠. 무너지니까 이제 네. 2차 전지도 안 좋겠다 이러한 좀 네. 논리가 작용해서 조정을 받은 성격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그래도 좀 근데 사실 테슬라가 요즘에 보면은 S&P나 나스닥하고 너무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늘 제가 뉴스 그 일론 머스크가 매도했다는 거를 보면서 이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밑꼬리 달고 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근데 그쵸. 팔 만큼 팔았다. 네, 일론 머스크가. 지지는 하는 것과 돌아서 상승하는 건 다를 그렇죠. 것 그건 같거든요. 완전 다른 네. 얘기죠. 주식은 그렇죠. 한번 약간 보통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번 크게 팔고 나서는 횡보가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 정신 차렸습니다. 뭐 저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 머스크 형님이 나와서 그치. 더 이상 화염방사기 안 팔겠습니다. 네. 뭐 향수 안 팔겠습니다. 이러기 시작해야 제대로 된 테슬라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오너 뭐- 리스크가 제일 지금은 큰 것 그쵸, 같다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보다는. 네. 왜냐면 뭐 셈이나 이런 트럭 같은 것도 이제 곧 나오긴 하니까 그게 이제 신모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셈이요. 예, 네. 그거 보셨습니까? 그 제대로 차? 본 적은 없습니다.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키로수가 이게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봤던 400, 800인가 그랬거든요. 400, 800.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800짜리가 4억이었나 5억이었나 이렇게 비싸네요. 네, 생각보다 비쌉니다. 음. 근데 이걸 가지고 800짜리인데 미국은 800 가지고 뭐 주 하나 건너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계속 그럼 충전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네. 지금 왜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이 장기 버스들 장기 네. 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간중간에 주유하면서 가는 거와 같이 봤을 때는 충전소 문제 아닐까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슈퍼차가 잘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중간에 사람 없는 데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그러실 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인프라도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15일이고 12월 29일에 이제 올해 장이 끝납니다. 30일은 납회일이니까. 반 남았네요. 반 남았는데 네. 요 반 어떻게 할까요? 너무 짧지만 네. 이제 지금까지 좀 긴 얘기했으니까 남은 10분 좀 약간 짧은 얘기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건 정답은 물론 절대 아니지만 네네. 의견. 위원님이 드리고 싶은 얘기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하셔야 돈 법니다 이런 거 하면 쫙 날려주세요. 그 올해 아, 남은- 이렇게 하셔야 예. 돈이라 안 읽습니다라 하시죠. 안 노래 읽습니다. 너무 상황이 네, 슬프니까. 결국에는 그냥 남은 기간에 뭘 사야 되는지가 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당연히 그렇죠. 주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올해 남은 2주 동안에는 중소형주 플러스 배당 이 두 개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소형주 플러스 네. 배당.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났더라고 들어오기 전까지.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을 보면은 유예 쪽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 접근해 봤을 때는 네. 중소형주들이 눌렸던 게, 눌렸던 예. 게 메리트가 있고 배당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기관들 또그 연기금들 혹은 이제 보험사들 이쪽에 대해서 주식 자산에 접근할 때 배당 쪽으로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연말 배당금 노리고 다음에 파는 거는 그 둘째 일이고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고배당주들 배당주 쪽 그냥 뭐 KTNG가 될 수도 있고 네. 전통적 배당주 이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 저희가 흔히 말해서 고베타 엣지를 주는 이쪽 코트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코어이자 그냥 경기 방어 성격. 그래서 양방향으로 같이 그 저희가 뭐 가끔씩 자신 없을 때 얘기하는 바벨 전략 네. 일환으로 좀 네.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한 전략이 배당과 중소형주 이 컨셉으로 보시면 만약에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고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네, 차라리 그냥 코스닥 ETF 이런 건 저도 괜찮아요.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까지는 뭘 그쪽 한국은 너무 위험하니까. 네, 한국은 뭐 레버리지의 민족이긴 하지만 그냥 150 그냥 그렇죠. 정방향만 가지고 가셔도 코스닥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종목 고를 자신이 예, 없으면. 중소형주니까 사실상 코스닥 그렇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네. 대표님의 아이디어는 배당 아니신 걸 저번 주에 말씀하셨고 네. 그럼 배당 빼고 이제 오늘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배당 받으려고 은행주 보고 있었는데 오늘 훅 빠져가지고 예. 사도 되냐? 예. 네, 그래서 2주 전에 연합인포맥스 보시죠. 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신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만 드렸는데 저는 지금 딱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격할 거냐 수비할 거냐 딱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비하시게 되면은 일단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제일 그래야 수비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면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쪽이다 생각하게 되면 수비를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금화를 다 하면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오르면 근데 현금화에서 빠지면 너무 해피한데 네. 오르면 절대 다시 주식을 못 사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 30%라도 30%. 네. 네. 어차피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려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더 싸질 걸 대비해서 네. 아니면 내년에 또 엄청난 파고가 올 걸 대비해서 네. 예, 우리 파월 형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오늘 짤 돌아다닌 것 중에서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해요? 그랬더니 until you are fired. 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네. 저 계속 저러고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격을 하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30% 줄이세요. 줄이는데 그거 가지고 시장의 리듬을 타세요. 네. 종목의 리듬을 한 게 있습니다. 섹터의 리듬. 아 보면은 뭐 돌아가는 섹터 한 7, 8개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쪽이 강했다 그러면 이쪽이 좀 주춤하겠죠. 그럼 또 이쪽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쪽 시소 게임 비슷하게 막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내가 좀 좋아하는 종목들 대표 좀 몇 개 딱 골라놓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도.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큰 폭의 변화가 나온다. 그럼 일단 다 접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수비를 더 견고하게. 네. 그게 그냥 참 생존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공격이라면 어떨까요? 수비는 그렇게 하는 거고 공격이라면 내가 공격하기로 아니 그게 마음먹었으면. 공격입니다.
아까 수비는 현금 두고 아 그게 더 그냥 싸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수비 예, 현금 좀 팔아다가 네. 더 싸질 때를 기다리는 게 수비형. 수비고. 예, 공격은 지금 중성주 움직이네. 네. 근데 이런 거라도 내가 하루 종일 시장 보고 있는데 못 참겠다. 그러면 요거라도 정리에다가 어차피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다 정리해버리면 또 공격이 수비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네. 트레이더의 이 심정도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느낌 이상한데 그러면 일단 접고. 전환. 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수비하고 연초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파울 선생님한테 당하는 거죠, 저희. 아이고. 똑같은 멘트 지겹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그 수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은 45조까지 떨어졌는데 신용은 아직 17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해서 신용 나누기 예탁금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신용이 되게 많은 것처럼 비율이 보이. 왜냐면 예탁금은 확 줄었는데 네. 신용은 안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탁금에 비해서. 네. 이러면 역사적으로 어땠나요? 혹시 근데 대표님 먼저 그러면. 예. 이게 제가 보기엔 추이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데 시장이 버틴다라고 했었을 때 뒤늦게 빠지는 이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속도가 붙는 거죠. 하락의 가속도. 이런 추이가 더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최근에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네. 신용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을 그냥 예전처럼 이제 적용 이걸 가지고 살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 이자가 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쪽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는 뭐 시장이 뭐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버틸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방향성과 함께 아직까지도 버텨 그러면 그때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비율상으로는 되게 안 좋게 나오죠. 네. 벌써 예탁금이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오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뭐 70조, 60조 때보다도 지금은 45조 얼마던데 오늘 40몇 보니까요. 조죠. 네. 네. 오늘 살짝 46조가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오늘 40 넘었네. 네. 근데 큰 의미 없고요. 네. 계속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게 네. 지금 현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점점 더 돈이 빠지게 되면 신용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네.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장 빠질 때 또 트리거가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 네. 정도시죠. 네, 위원님 혹시.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높고 그렇긴 한데 그 예탁금도 그냥 코스피 그 코로나 이전 정상화 수준 레벨이 20조 원대 중후반이었고 신용도 9조에서 10조 원대니까 둘 다 좀 많이 빠져야 되기는 하는 구간이죠. 만약에 그 이런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코스피 주가나 밸류에이션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상태니까 좀 구조적인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증시에 돈이 들어오는 성격 자체들. 네.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혹시 PR이 얼마였나요? 한국이 그때? 한국 그냥 PR이 그 선행이냐 후행이냐에 그쵸. 따라 다른데 거의 10배 초반, 10배 초반.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나. 지금이 한 11배쯤 되나요? 11배 정도 네. 되죠. 그다음 PBR 같은 경우도 그냥 뭐 0.9배 내외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딱 약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보면 되게 막 코로나 아사모사 예,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하여튼 되게 아슬아슬한 그런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용 그 부담 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뭐 항복 매도세라는 게 한 번 더 저희가 6월달에 한번 경험해봤을 때 그런 게 나와야지 뭐 지수 정말 바닥이다 이제 그때부터 V자 반등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솔직히 사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대표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신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종은 그래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쓰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짧게 끊어 쓰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끌고 가게 되면 꼭 당하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게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로 내 돈 가지고 거의 한 20% 날 거를 50% 벌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그걸 끌고 가시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신용을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낼 확률보다 결국은 항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쫄리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네. 이자 계속 나가고 그죠? 그거 나가죠. 매달 그리고 그렇죠. 그럼 신용이 증권사 신용이 만기가 안 길죠. 보통 얼마를 주나요? 보통 만기를? 180, 그러니까 90일이고 90일. 연장이
한 두어 번까지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요즘은 신용도 안 보죠. 신용. 네. 네. 예전에는 막 100만 원 보증금 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담보로 맡기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90일 넘어갔는 그 정도까지 해서 저 만기 다 됐습니다라고 오게 되면은 지금 내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돈을 벌써 벌어서 팔고 나왔어야 네. 되죠. 그렇습니다. 신용 쓴 사람 그건 맞죠. 네, 지금 수익 맞아요. 나가지고 90일까지 갖고 있던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뭐 영업하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끌고 가고 있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썼다는 얘기는 빨리 먹고 나오려고 쓴 건데 네. 90일까지 내가 이거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전략에 실패. 뭔가 이상하다. 네. 예. 근데 그때 뒤늦게라도 알아셔야 되는데 거기다 담보 부족 난다고 또 현금 넣지 않습니까?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용이나 뭘 썼는데 무조건 담보 부족 얘기 나오면 무조건 청산하는 게 답인가요? 그래. 근데 진짜 마지막 질문 이거는. 거의 이제 남은 게 없는데 네. 근데 거의 이제 심정이 그거가 그거거든요. 네, 네. 그것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예금 금리가 지금 5%대 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까지 써가면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네, 맞아요. 네, 일정 부분 현금을 좀 지켜가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탁금이 나간다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출을 갚거나 또는 예적금. 예금으로 가고 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느새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2부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